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전처들도 처음엔 그렇게 반항했지. 당신, 전처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결국엔 내 말을 잘 듣게 되었지. 이럴 수가. 당신은 더 오래 버티는군요. 김순자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벌써 2달째 당신 차에 약을 타고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했잖아.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약이라뇨. 그래서 내가 자꾸 당신도 곧 내 소장품 중 마지막이 될 거야. 가장 빛나는 내 보물로. 이러지 말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차가운 미소를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62년 인생이 유리창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손가락 끝까지 스며드는 죽음의 공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단 하나의 작은 가방과 증거가 담긴 USB만 들고 화려한 강남 저택의 담을 넘었습니다. 평생 바느질만 해온 손으로 담장을 기어 오르내리는 제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아남겠다는 의지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벌써 65세가 되었네요. 40년간 한복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무섭고 아픈 기억을 들춰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또 다른 시작을 꿈꾸는 분들에게 제가 겪은 어둠이 작은 경고등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년의 삶과 새로운 관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 현명해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가장 취약한 순간에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은 3년 전 고궁특별전에서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2년, 외로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때였죠. 전통 한복에 대한 애정으로 다가와 존경을 표했던 그 남자가 어떻게 저를 감금하고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서 탈출했는지 오늘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제 나이 62세에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좁은 골목길, 그 끝에 자리한 우리 공방 순자 한복은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한 곳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온 곳이죠. 작은 나무 간판에는 예쁜 글씨로 순자 한복이라고 써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색색의 한복천들이 보였습니다. 어머, 선생님, 이번에 만드신 홀레복 정말 아름답네요. 역시 선생님 솜씨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60년대 궁중 한복을 재현하는 제 솜씨는 이제 북촌에서 꽤 유명해져서 특별한 날을 위한 한복을 맞추려는 손님들이 종종 찾아왔죠. 하지만 요즘엔 그런 손님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한복을 입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명절에도 결혼식에도 잘 안 입으니.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전통이 이어지는 거죠. 손님의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복을 특별한 날에만 빌려 입지 맞춰 입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한복도 요즘 많이 입긴 하지만 제가 평생 해온 전통 방식의 한복은 아니었죠. 그래도 우리 딸은 엄마가 만든 한복 입고 결혼했잖아. 그게 얼마나 예쁘던지. 혼자 중얼거리며 천을 정리하다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딸 수진이는 36세로 현대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강남에서 살고 있죠. 바쁘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는 게 다였습니다. 아들 수연이는 38세인데 대기업에 다니며 어느새 2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도 바빠서 명절에나 잠깐 볼 수 있었죠. 오늘도 또 혼자 밥 먹어야 하네. 뭘 먹지?
공방문을 닫고 한옥으로 돌아가는 길, 저녁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언제나처럼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12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그 후로 이 집은 너무 커졌어요. 방 3개의 마당까지 있는 한옥이 혼자 사는 저에게는 너무 크고 외로운 공간이 되었죠. 텔레비전을 켜고 혼자 밥을 먹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운 건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와 밥상을 마주하고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그런 평범한 행복 말이에요. 순자야, 요새도 그 공방에만 틀어박혀 있니? 나와서 바람도 좀 쐬고 그래야지. 30년 지기 친구 미숙이의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이는 은퇴한 간호사로 저랑은 여고 동창입니다. 성격이 활달해서 퇴직 후에도 여러 모임에 나가고 여행도 자주 다녔죠. 미숙아, 주문 들어온 한복 마감해야 해서 요즘 좀 바쁘네. 핑계를 대는 제 말에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일 전통차 마시러 가기로 한 거 잊지 말고 1시간만 시간 내. 너무 일만 하다간 몸 망가져. 전화를 끊고 식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공방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바느질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다음 날 북촌의 작은 전통찻집에서 미숙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이는 항상 그렇듯 밝은 표정으로 요즘 다녀온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어요. 순자야, 너도 가끔은 여행도 다니고 그래. 평생 그 공방에만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아. 일만이 인생은 아니잖아. 너 요새 살 더 빠진 것 같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친구의 걱정 어린 말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찡했어요. 미숙아, 가끔은 누군가와 저녁 식탁을 함께하고 싶어. 텔레비전 소리 말고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숙이는 잠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도 혼자 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더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거고. 차를 마시며 우리는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이 참 밝았어요. 오늘따라 한옥마을의 기와지붕들이 달빛에 반짝이는 게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우편함을 열어보니 공과금 고지서와 함께 국립고궁박물관의 초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조선 왕실 의복 특별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예전에 제가 복원에 참여했던 왕비당이를 전시한다는 내용이었죠. 오랜만에 나들이 겸 가볼까. 초대장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며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제가 만든 한복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작품이 그 당이었으니까요. 30대 초반, 아직 실력이 부족하던 시절의 기회가 와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바느질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있을 특별전 방문이 기대되었거든요. 그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 특별전에서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는 마음이 설렜어요. 옷장을 열어 제가 직접 만든 생활한복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옥색 저고리와 감색 치마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옅은 분홍색 립스틱을 발랐어요. 이젠 정말 늙었구나. 거울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 든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니까요. 40년 동안 바느질한 이 손의 주름에는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 김순자, 오늘도 즐겁게 박물관 다녀오자. 현관문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버스를 타고 박물관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삼 새로웠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어요. 초대장을 보여주고 전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복원에 참여했던 당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30년도 더 지났는데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김순자 선생님 아니십니까? 뒤에서 들려온 깊은 목소리에 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깊은 눈매와 중후한 인상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박정호라고 합니다. 한국전통문화재단 이사장이에요. 예전에 사진으로 선생님을 뵌 적이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이 당의 복원에 참여하셨다고요? 그의 말투에서 진심 어린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전통 한복에 대한 그의 지식이 상당히 깊어 보였고 제 작품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어요. 오랜만에 제 전문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박물관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더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전통 의복에 대해 선생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평소라면 낯선 사람의 제안을 조심스러워했겠지만 그날따라 미숙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가끔은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야지. 게다가 그는 정중했고 박물관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였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박물관 카페에 앉아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정호 씨는 전통문화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었고 특히 조선시대 왕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었어요. 제 한복 작업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문화재단에서 작은 모임이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오실래요? 전통 의복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선생님 같은 장인을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모두 영광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느낀 설렘과 인정받는 기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고 새로운 인연이 생긴 것 같아 설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될 거라는 것을요. 한옥 대문을 열고 들어오니 어둑한 마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서서 문득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어요. 박정호 씨와의 만남, 그의 존중 어린 태도, 그리고 그가 건넨 명함.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보니 고급스러운 명함 위에 한국전통문화재단 이사장 박정호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따뜻한 사람 같네. 혼잣말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 준비를 하는데 오늘따라 집이 덜 외롭게 느껴졌어요.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오랜만에 핸드폰 앨범을 열어 가족 사진들을 보았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아이들의 결혼식 사진,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여보, 나 오늘 박물관에 갔다 왔어. 재미있는 사람도 만났고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가끔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야 덜 외로웠으니까요. 잠들기 전 다음 주 문화재단 모임에 입고 갈 한복을 고민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문득 미숙이에게 전화해볼까 싶었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라 내일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생각했어요. 62년을 살면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 삶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뒤바뀐 삶 속에서 제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할지도요. 문화재단 모임 날, 제 손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연보라색 당의를 입고 거울 앞에 서니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러고 있는 내가 참.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가슴 한편에선 기대가 커져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박정우 씨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선생님, 오늘 한복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모임에선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여러 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국악 공연에 함께 가실래요? 모임이 끝나고 정우 씨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어요. 국악 공연, 고궁 산책, 미술관 관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는 제 전문 분야를 존중해 주었고, 제 작품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사실 저 요리를 전혀 못해요. 라면도 태워 먹을 정도예요. 어느 날 그가 수줍게 고백했을 때 완벽해 보이던 그의 귀여운 약점에 웃음이 났습니다. 왼쪽 눈가가 살짝 움찔거리는 버릇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순자 씨, 이제 우리 조금 더 편하게 지내도 될까요? 한 달쯤 지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어요. 미숙이와 차를 마시며 정우 씨 이야기를 했더니 곧바로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만나는 그 사람 어때? 진심으로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응, 그런 것 같아. 내 작품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느낌이야.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야?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도 많다고. 미숙이의 말이 마음에 걸려 다음 만남에서 정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우 씨, 이전에 결혼하신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가족도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외아들이라 형제도 없어요. 그의 솔직한 대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청혼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62세의 이런 순간이 다시 올 줄이야. 너무 성급한가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의 말에 공감했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했더니 놀라는 눈치였어요. 엄마 남자친구가 생기셨다고요? 아들 수연이의 목소리에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전통문화재단 이사장이시고 전통문화에 관심 많으신 분이야.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 결혼요? 벌써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아이들 말도 맞는 것 같아 정우 씨에게 조금 더 천천히 알아가자고 했더니 그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너무 서둘렀네요. 더 오래 연애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요. 그리고 6개월 더 지난 가을, 정우 씨는 제 공방에서 다시 청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옥 반지를 건네는 그의 모습에 이번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무릎 꿇기가 쉽지 않네요. 그의 농담에 우리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네, 함께 하고 싶어요. 주변의 조언으로 각자의 재산을 분리하는 계약을 맺고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연보라색 당의를 입고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눈빛이 20살 때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 신혼여행은 꿈 같았습니다. 노을 지는 바다를 보며 샴페인을 마시는데 정호 씨가 물었어요.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우리는 완전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12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온기에 처음에는 어색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정호 씨의 다정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에 그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냥 이런 일이 너무 오랜만이라.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얼굴을 감싸 안았을 때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날의 햇살 같았어요. 주름진 제 피부 위를 지나는 그의 손길에 부끄러워 눈을 감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깊은 애정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주름, 모든 흔적이 아름다워요. 그것들이 당신의 인생이니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이 든 여자의 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가슴이 떨렸어요.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랐지만 서로의 숨결과 심장 박동이 만들어내는 이 친밀함은 더 깊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체온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 62세의 나이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그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중만이 남았어요. 이불 속에서 그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새벽녘에 느껴지는 평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팔에 안겨 잠이 들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런 따뜻함이 그리웠구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육체적 만족을 넘어 영혼의 친밀함을 나누는 파트너로서. 아침에 일어나 당신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가 제 이마에 입맞춤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피어난 설렘은 20대 때보다도 더 깊고 진실했어요. 이런 행복이 영원했으면 그때는 그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강남 저택으로 이사했지만 북촌 한옥은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정호 씨는 약속대로 저택 한쪽에 작업실을 마련해 주었고 저는 새로운 창작 의욕에 화려한 색감의 한복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아침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저녁엔 정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자녀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정호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딸 수진이의 말에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느 저녁 촛불 아래서 와인을 마시며 정호 씨가 속삭였습니다. 순자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정호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외로움이 익숙해질 때쯤 당신이 나타났으니까요. 그의 품에 안겨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행복이 영원했으면 그때는 몰랐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악몽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강남 저택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마치 꿈 같았어요. 아침이면 정호 씨가 정원에서 직접 꺾은 꽃으로 꾸민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넓은 저택이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숙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요새 어떻게 지내? 이번 주에 우리 차 한잔 할까? 반가운 마음에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정호 씨에게 말했어요. 내일 미숙이랑 차 마시기로 했어요. 그래요? 근데 내일은 문화재단 행사가 있어서 함께 가야 할 것 같은데. 처음으로 약간의 당혹감이 들었습니다. 미숙이와의 약속을 먼저 잡았는데 정호 씨는 제가 당연히 함께 갈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미숙이랑 약속을 잡았거든요. 미숙 씨에게 다음에 만나자고 하면 어떨까요? 이 행사는 중요한 후원자들이 오는 자리라서 부인으로서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먼저 약속을 잡은 거라서 행사 끝나고 좀 늦게라도 합류하면 안 될까요? 정호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번만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땐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함께 일정을 맞추면 좋겠어요. 결국 타협점을 찾아 미숙이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정호 씨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내내 정호 씨가 살짝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정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오늘 행사에 늦게 오셨지만 정말 빛나게 해주셨어요. 당신 같은 분이 제 옆에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칭찬에 마음이 녹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일을 시작으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공방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정호 씨가 물었어요. 오늘은 몇 시에 들어오실 건가요?
글쎄요. 일이 좀 많아서 저녁 늦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5시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오거든요. 그의 말이 단순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왠지 시간을 정해주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혼자 살던 때는 밤늦게까지 작업할 때도 많았는데 말이에요. 알겠어요. 5시까지 들어올게요. 고마워요. 순자 씨는 정말 이해심 많은 분이에요. 이런 배려가 우리 결혼 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의 달콤한 말에 제 불편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결국 시간 맞춰 돌아왔고 손님 앞에서 완벽한 주인 역할을 했어요. 정우 씨는 그날 밤 제게 아름다운 비취 브로치를 선물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순자 씨 같은 분이 제 아내라니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그의 뜻에 따르면 칭찬과 선물이 따랐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점점 그의 기대에 맞추려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몇 주 후 오랜 단골 고객이 찾아와 특별한 홀레복을 주문했습니다. 정성껏 작업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6시가 넘었어요. 급히 집으로 돌아가니 정우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길래. 죄송해요. 작업하느라 전화를 못 받네요. 앞으로는 약속 시간을 지켜주세요. 저와 손님들이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 지나갔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쉽게 사과하고 있는 걸까요? 평생 제 작업을 우선시했던 제가 이제는 남편의 일정에 맞추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 씨는 평소와 같이 다정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순자 씨, 이거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핸드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진심 어린 선물인지 아니면 어제의 불쾌함을 덮기 위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어제는 제가 너무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알아요. 저도 더 신경 쓸게요. 결혼 3개월 차, 제 생활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공방에 가는 횟수가 주 5일에서 3일로 줄었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항상 5시로 정해져 있었어요. 정우 씨의 일정에 제 일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해보았습니다. 정우 씨, 요새 제가 공방에 너무 적게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주 갈 수 있을까요? 순자 씨, 당신 나이에 그렇게 무리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재능은 여기 저택에서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굳이 그 작은 공방에 매일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의 말이 걱정처럼 들리면서도 뭔가 제 삶을 조금씩 제한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순자 씨, 오늘 입으실 옷은 제가 어제 사온 한복이 어떨까요? 오늘 만날 분들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서요. 처음엔 그의 조언이 배려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더 제 선택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40년 동안 한복을 만들어 온 장인인데도 마치 제 판단력을 신뢰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연두색 당이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색이 더 품이 있어 보이는데요. 순자 씨 피부톤에도 더 잘 어울려요. 저는 결국 그의 선택을 따랐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점점 제 의견을 주장하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미숙이에게 연락했어요. 3번이나 약속을 취소한 후라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미숙아, 정말 미안해. 이번엔 꼭 만나자. 그래. 근데 너 요새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결혼하더니 친구도 잊었어? 북촌 찻집에서 오랜만에 미숙이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미숙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순자야, 너 요새 좀 달라진 것 같아.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보여? 그리고 옷도 너답지 않게 너무 수수한데? 미숙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달라졌다는 걸 저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요새 정호 씨가 좀 바빠서 그런가. 설마 그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너 만날 때마다 맨날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문득 결혼 전에 제 모습이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더 자유롭고 활기찼던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하지? 오랜만에 제 맘대로 하고 싶었어요. 길을 바꿔 북촌 공방에 들렀습니다. 제 평생의 작업장, 제 정체성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공방에 도착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들의 향기, 가위와 실의 감촉. 이곳이 진짜 제 자리였어요. 문득 정호 씨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꺼냈는데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걱정됩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전화 부탁해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전화했겠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공방에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커져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정호 씨, 저 공방에 들렀어요. 공방이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문득 갑자기 오고가 싶어서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운전기사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공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운전기사가 도착했을 때 마지막으로 제 작업대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호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말도 없이 그런 곳에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그냥 가고 싶었어요. 거긴 내 공방인데 그런 곳이라니. 순자 씨, 당신 요새 왜 이래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하는데. 그의 실망한 표정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미안해요. 다음부턴 꼭 말할게요. 결혼 6개월 차, 어느 날 아침 정호 씨가 제안했어요. 순자 씨, 공방을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여기 작업실도 있고 나이도 있으시니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방은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한 소중한 곳인데 아직은 괜찮아요. 공방에는 제 오랜 고객들이 찾아오시니까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가시는 건 어떨까요? 요새 체력도 떨어지신 것 같아서요.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자꾸 피곤하고 나른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기억력도 조금씩 흐려져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맞아요. 요새 제가 자꾸 건망증이 심해져서. 그러니까 공방 일도 줄이고 몸 관리 좀 하세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 공방 방문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정호 씨의 기사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어느 날 오랜만에 딸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요새 왜 연락이 없으세요?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 엄마는 네 전화 못 받은 적 없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 딸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걸까요? 요새 엄마 목소리가 활기가 없어 보여요. 살도 많이 빠지셨고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한가 봐. 나이가 드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박 이사장님은 엄마 잘 챙겨주세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호 씨는 분명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물론이지, 너무 잘 챙겨줘.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수진아. 딸이 돌아간 후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딸과 무슨 얘기했어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요. 제 얘기도 했나요? 아니요. 그냥 딸 소식만 들었어요. 그의 질문이 왠지 불편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와 갈등을 피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밤에 우연히 정호 씨의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엔 항상 잠겨 있던 곳이었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일기장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열어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정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 문이 열려 있어서. 여긴 제 개인 공간이에요.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날 이후 정우 씨의 태도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중대한 규칙을 어긴 것처럼요. 하지만 곧 사과와 함께 평소의 다정함으로 돌아왔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전처럼 선물도 주었고 더 많은 칭찬과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행복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현기증이 자주 나고 손발에 힘이 빠지고 기억도 더 흐릿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무거웠어요. 순자 씨, 이 약 드세요. 건강에 좋은 한약이에요. 정우 씨가 매일 아침 차와 함께 한약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결국 마시게 되었죠. 이상하게도 약을 먹고 나면 더 피곤하고 혼란스러웠어요. 하루는 정신을 차리고 약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 했어요. 가정부들이 계속 제 주변을 맴돌았거든요. 딸에게 전화해볼까 하다가 핸드폰을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정우 씨에게 물었더니 충전 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받아보니 모든 연락처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혹시 제 핸드폰 만지셨어요? 연락처가 모두 없어졌어요. 아니요. 왜요? 연락처가 지워졌어요? 요새 건망증이 심하시니까 실수로 지우셨나 봐요. 공방에도 더 이상 갈 수 없었고 전화도 거의 받지 않게 되었어요. 세상과의 연결이 하나둘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공간은 점점 좁아져 침실과 거실만 오갈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1년 반 즈음 저는 거의 완전히 저택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가정부들은 늘 저를 감시하는 듯했고 정우 씨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약을 먹으면 정신이 흐려져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약을 마시는 척하고 버렸어요. 그날 정신이 맑아지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진 걸까? 예전에 저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사람이었는데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하고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초점이 없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어요. 손가락은 떨리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정우 씨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제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가정부 최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사모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에요, 최 씨? 제 이름은 최혜정입니다. 저는 박정우 씨의 첫 부인의 여동생이에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첫 부인, 정우 씨는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 언니는 15년 전 이 집에서 의운의 죽음을 맞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도 7년 전에. 최혜정의 떨리는 목소리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속에 빠진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제야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약을 버리신 걸 봤어요. 이제 정신이 맑으실 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혜정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모님의 차와 음식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 분석 결과예요. 제가 몰래 샘플을 보냈어요. 그녀가 건넨 의료, 기록과 비밀 녹음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 건강이 나빠진 이유, 세상과 단절된 이유, 그리고 정우 씨가 자꾸 말하던 소장품의 의미도요. 녹음 속 정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 마누라도 거의 준비됐어. 모두 다 내 완벽한 소장품이 될 거야. 그는 부인들을 천천히 죽이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걸 즐겨요.
마치 예술품을 수집하듯이 물건 취급을 하면서요. 제가 그동안 여기서 가정부로 일했던 건 언니의 죽음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혜정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모든 일들이 새롭게 이해되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시와 통제, 건강을 위한다며 준 독성 물질. 도망치셔야 해요.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실은 나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요. 도망쳐야 한다고요. 지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정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섞여 있었어요. 네,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박정우 씨는 내일 밤에 돌아오거든요. 그 전에 사모님은 이 집에서 도망쳐야 해요. 최혜정의 말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책하지 마세요. 박정우는 이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심리적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아내인 제 언니에게도 처음엔 완벽한 신사였죠. 그러다 서서히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왜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어릴 때 버렸대요. 여자들에 대한 증오와 소유욕이 뒤섞여 있어요. 그는 자신의 전리품을 완성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했죠. 완벽하게 자신에게 종속된 여성들을. 최혜정은 조용히 서랍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뒀어요. 돈, 옷, 그리고 증거들. 하지만 제 가족은 어떻게 해요? 제 아이들이. 그들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사모님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약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천천히 일어나 서랍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무언가를 찾아야 했어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평생 한복을 만들 때마다 항상 머리에 꽂았던 물건이에요. 이 비녀는 제게 용기와 정체성을 주는 부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 해요. 40년간 한복을 지을 때마다 저와 함께 했던 거예요. 최혜정은 동의했고 우리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밤 정호가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탈출하기로 했어요.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노려 뒷문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누워있는데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혜정 씨는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거죠? 위험하잖아요. 처음에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언니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를 지켜볼 수 없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잖아요. 다른 부인들과 달리.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20년간 자신의 언니를 위해 진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마구 뛰고 손은 땀으로 젖었어요. 가정부들이 준 아침차는 마시는 척만 했고 약도 버렸습니다. 점심때 다시 최혜정이 은밀히 다가왔어요. 오늘 밤 11시에 뒷문으로 나오세요.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미리 나가서 기다릴게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혹시 정호 씨가 갑자기 일찍 돌아오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공항에서 그의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초조함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아끼던 모든 것을 두고 도망쳐야 한다는 현실이 무거웠어요. 공방에서의 40년 세월, 북촌 한옥의 추억들, 지금 입고 있는 한복들, 모두 버려두고 떠나야 한다니. 이걸 다 버리고 가야 하나. 중얼거리며 옷장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지은 한복들, 각각의 작품에는 제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녁 9시 최혜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그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11시 반에 도착 예정.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혜정이 준비해 둔 가방을 확인했어요.
할머니의 은비녀만 추가했습니다. 10시 30분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 다녀왔어요. 어디 있어요? 정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일찍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거지? 최혜정의 계획은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호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에요? 저 보기 싫으셨나요? 아, 아니요. 그냥 내일 오신다고 해서. 일이 일찍 끝나서요. 당신이 보고 싶기도 했고. 그가 다가오면서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뭔가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어디 가려는 거예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옷을 갈아입으셨네요. 밤에 외출할 계획이라도.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편하게 입고 자려고요. 그가 천천히 제 주변을 돌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포식자처럼요. 정말 순진하시네요. 최 씨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과 최 씨의 대화를 들었어요. 모든 방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거든요.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최혜정은 어떻게 된 걸까요? 붙잡혔을까요? 그녀는 당신처럼 순진했어요. 20년 동안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난 늘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나를 감시할 때 나도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죠. 정호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최혜정은 어디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이제 영원히 언니와 함께 있게 될 거예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몸이 떨려왔습니다. 최혜정도 해치고 만 것인가요? 당신, 그녀를 죽인 거예요? 죽였다니. 그런 표현은 너무 거칠지 않나요? 난 그저 완성시켰을 뿐이에요. 내 소장품의 일부로요. 정호는 천천히 서랍으로 다가가더니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순자 씨. 공포로 몸이 굳었지만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재빨리 가로막았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우리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제발,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내버려 두다니. 당신은 내 아내잖아요. 내 컬렉션의 마지막 작품이 될 사람이고요. 당신은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난 예술가예요. 완벽한 아내를 만드는 예술가죠. 첫 번째 아내는 너무 빨리 완성되었고, 두 번째는 너무 약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이런 나이에도 이렇게 강인하다니. 정호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곧 벽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내 두 명의 아내들도 처음엔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달아나려 했어. 하지만 결국엔 내 완벽한 작품이 되었지. 당신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내 컬렉션의 마지막 걸작으로.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가방 속 할머니의 비녀가 떠올랐어요. 평생 바느질할 때 제게 용기를 주었던 그 비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러니 제발 마지막으로 한복을 입어도 될까요? 내가 만든 한복을 입고 완성되고 싶어요. 잠시 당황한 듯한 정호의 표정에 틈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당신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도 좋겠네요. 어느 한복을 입으실 건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만든 자색 한복이요. 가방 안에 있어요. 정호가 가방을 가져오는 사이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가방을 받아 열면서 손을 떨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솟아났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복을 꺼내는 척하면서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은비녀를 손에 쥐었습니다. 긴 바늘처럼 생긴 이 비녀는 어쩌면 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정호 씨, 나를 컬렉션에 넣고 싶다면
직접 도와주시겠어요? 한복 입는 걸요. 그의 얼굴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어요. 물론이죠. 내 작품. 정호가 다가왔을 때 저는 모든 용기를 내어 비녀를 움켜쥐고 그의 목을 향해 찔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그가 비틀거렸어요. 비녀는 목을 스쳤고 그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이 여자가 감히. 순간적인 충격으로 그가 뒤로 물러나는 틈을 타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빨리 일어나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어디 가려고. 이제 그만 끝내자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를 밀쳤지만 62세의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예상치 못한 사람의 등장에 우리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최혜정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지? 정호가 순간 당황한 사이 재빠르게 혜정이 달려와 준비한 야구 방망이로 그를 내리쳤어요. 당신이 날 제압하고 약을 먹였지만 난 입에 넣은 약을 삼키는 척하다가 당신이 돌아선 후 몰래 뱉어버리고 싹 토해냈어. 그가 쓰러졌고 혜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경비원들이 곧 올 거예요. 정신없이 복도를 달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정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잡아. 저 여자들을 잡아.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이 제 손을 꼭 잡고 뒷문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이쪽이에요. 정원을 통해 담을 넘어야 해요. 62세의 나이에 담을 넘어야 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무릎도 좋지 않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뒷문을 나와 어두운 정원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빠르게 달리고 싶었지만 제 무릎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지만 다리가 움직여 주지 않았어요. 더 빨리요. 사모님. 내 무릎이 안 좋아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미안해요. 혜정이 제 팔을 부축하며 저를 도왔습니다. 담벼락에 도착해 혜정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제 손을 잡으세요. 천천히 발을 디디면서 올라오세요. 평생 바느질만 하던 제 손으로 담을 타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손에 힘이 없고 무릎은 아프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도움과 제 안의 강인한 의지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경비원의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고 혜정이 더 강하게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담을 넘었습니다. 당의 치마가 담에 걸려 찢어졌지만 그것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담에서 뛰어내리려는데 무릎이 아파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내 무릎이. 혜정이 재빨리 제 팔을 받쳐주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함께 담에서 내려와 느리지만 꾸준히 도로 쪽으로 걸었습니다. 정말로 그곳에는 차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서요. 어서 빨리 타세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급발진으로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 몸을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정이 준 새 핸드폰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딸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진아, 엄마가 말야.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디세요? 지금 말하긴 어려워. 엄마 괜찮아. 곧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화려했던 저택과 거짓된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북촌 한옥. 내 공방을 두고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죠? 혜정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갈 거예요. 제 오랜 친구 집이에요. 거기서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62세의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야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오랜 굴레에서 벗어난 느낌이었습니다. 혜정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사모님도 제게 유일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그를 막을 증거가 있잖아요. 제 손에 쥐어진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호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맞서 싸울 차례였습니다. 차 안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닌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두렵지만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제 의지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혜정 씨,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내 나이에 싸움을 시작한다는 게. 네, 사모님.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요. 사모님은 아직 충분히 젊으세요. 사모님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복을 만들며 얼마나 강인하게 살아오셨어요. 그 강인함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동생처럼 생각해 주세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난날의 슬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제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적어도 그것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혜정 친구의 작은 아파트,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손에는 할머니의 은비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세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혜정이 내민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려서 찻잔이 약간 흔들렸어요. 이제 막 저택에서 벗어난 지 겨우 몇 시간 지났을 뿐인데 마치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꿈이 아닌 현실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정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도 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40년간 한복을 만들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판단력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노년의 외로움이 저를 이렇게 취약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박정호는 자신의 카리스마와 매력으로 많은 여성들을 속여왔어요. 심리적 조종의 전문가였죠.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여성들을 특히 좋아했어요. 그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꼈거든요. 사모님 같은 장인을 자신의 컬렉션에 넣는 것이 그에게는 승리였던 거죠. 혜정의 말을 들으며 지난 2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정호를 만났을 때의 설렘, 점점 통제당하던 나날들, 그리고 오늘 밤의 탈출까지. 어쩌면 제 인생 전체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 삶의 중심이 무너진 것 같아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거든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헷갈리더라고요. 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특히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도록 배워왔으니까요. 맞아요. 한복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은 있었지만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그냥 김순자로서의 삶은 어색했어요. 정호 씨가 그 빈자리를 채워준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깨달음이 차가운 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정호는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 제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을 정확히 파고들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나약했어. 평생 독립적으로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어요. 혜정은 조용히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맘껏 우세요. 이게 치유의 시작이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문득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바늘 한 땀 한 땀이 모여 옷이 되듯 인생도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 완성된다고. 혜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현명하신 할머니셨네요. 지금 내 인생의 옷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모든 걸 다시 지어야 하나 봐요. 이 나이 62살에 말이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돈, 집, 일자리. 60이 넘은 이 나이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증거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은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혜정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놓였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남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 신세 지는 게 미안해요. 우리가 원래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혜정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같은 편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악몽을 경험한 그 말에 문득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는 건 어쩌면 작은 축복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혜정 씨에게 의지할 뿐만 아니라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혜정 씨도 20년 동안 혼자 고생하셨잖아요. 혜정의 눈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다가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해요. 사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 무게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편해졌어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북촌 한옥에서 바라보던 달과 같은 달이지만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복을 만들면서 한 번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내 손으로 만든 한복들, 내 공방, 이제 모두 잃어버린 거죠. 혜정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공방은 여전히 사모님 것이잖아요. 모든 게 해결되면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희미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미숙이에게 연락해야겠어요. 걱정하고 있을 텐데. 미숙 씨는 누구세요? 30년 지기 친구예요. 정우 씨와 결혼할 때부터 계속 걱정했었는데.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전화기를 들어 미숙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단 2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어디야? 괜찮아? 뉴스 봤어? 미숙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뉴스, 무슨 뉴스? 지금 모르는 거야? TV 틀어봐. 박정호가 도주 중이래. 경찰이 체포하려고 했는데 도망갔대. 순자야,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가 도망쳤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혜정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바로 TV를 켰어요. 정말로 뉴스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재단 이사장 부인 학대 살인 혐의로 체포 시도 중 도주라는 속보였어요. 우리가 탈출한 후에 신고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이건 내가 혹시 몰라 준비해둔 안전장치예요. 탈출하기 전날 밤 대학 동기인 지영에게 비밀리에 연락했거든요. 박정호의 폭력 증거가 담긴 사진들과 의료 기록 사본을 암호화된 파일로 보내놓고 만약 내일까지 내가 연락이 없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부탁했어요. 지영이는 변호사예요. 그동안 몰래 기록해온 박정호의 학대 증거들 녹음 파일, 멍든 사진들, 병원 진단서, 그리고 위험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지영에게 전달해두었죠. 그리고 만약 내가 2시간 이상 연락이 두절되면 나에게 일이 생겼다는 신호이자 신고해도 좋다는 의미였어요. 지영이가 내가 부탁한 대로 경찰과 언론에 동시에 연락한 거예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일이었어요. 언제든 도망칠 수 있도록 조금씩 증거를 모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두었죠. 이사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그동안은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순자야, 지금 어디야? 우리 집으로 와. 미숙이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미안해 미숙아,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어. 곧 찾아갈게. 너 정말 괜찮은 거지?
그 남자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도대체? 이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정호가 도망쳤다는 사실은 우리의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획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경찰에 먼저 연락해서 우리가 가진 증거를 제출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해요.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전보다는 두려움이 덜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까요? 혜정과 미숙이가 곁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조금 더 강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딸에게도 연락해야겠어요. 뉴스를 봤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핸드폰을 들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대로 딸은 이미 뉴스를 보고 쇼크를 받은 상태였어요. 엄마, 드디어 받았네요. 어디세요? 지금 당장 거기로 갈게요. 진정하렴. 엄마 괜찮아. 안전한 곳에 있어. 정말이요? 뉴스에서는 엄마가 실종됐다고. 그리고 박 이사장이. 나중에 설명할게. 너무 걱정 말고 있어. 엄마가 곧 경찰에 가서 모든 걸 해결할 거야. 저도 같이 가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딸의 강한 목소리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가 이렇게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었네요.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정호 씨가 아직 도주 중이라서. 아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데 엄마를 혼자 위험하게 둘 순 없어요. 통화를 마치고 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오겠대요. 막을 수가 없네요. 가족의 지원은 정말 중요해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흐리멍덩하지 않고 어딘가 결연한 빛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나구나. 손으로 얼굴을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62년 인생의 흔적이었어요. 이 얼굴이, 이 손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겨내고 살아왔습니다. 62년을 잘 살아냈잖아. 앞으로도 더 잘 살아낼 수 있어. 문득 제 인생 전체가 한 폭의 한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은 화려한 자수처럼, 슬픔과 고통은 깊은 색감처럼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의 옷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천을 덧대는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긴 했습니다. 공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이제 내 삶은 내 것이다. 두려워도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한복 디자이너로서 공방을 다시 열거나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전통 바느질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 경험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니까. 아직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제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선명해졌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를 올가매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두렵지만 자유롭다. 슬프지만 당당하다. 이것이 62세에 찾은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러저러한 생각에 빠졌다. 정신이 드니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조금 주무셨어요? 혜정이 조용히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점점 방 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두려움이 조금씩 거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아침 먹고 경찰서에 가요. 증거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는 지영이의 변호사 사무실에 갈 거예요. 따님도 만나시고요. 이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하면 더 강해질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젯밤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시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혜정 씨, 나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혜정이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사모님은 이미 가장 어려운 걸 해내셨어요. 지금부터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제 저택을 빠져나올 때 내 한복 치마가 담에 걸려 찢어졌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내 한복이 찢어진 적이 없었는데 고칠 수 있잖아요. 사모님은 한복 장인이시니까. 그 말에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맞아요. 저는 한복 장인이었어요. 바느질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 찢어진 옷을 다시 기울 줄 아는 사람. 어쩌면 제 인생도 그렇게 다시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다시 시작해 볼게요. 한 땀 한 땀.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 두려움보다는 용기, 후회보다는 희망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62세에 맞이한 인생의 새로운 장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온 그날, 저는 처음으로 편히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는 딸 수진이와 혜정, 그리고 현관에서 기다리던 미숙이까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당분간 너희 집에서 지내도 될까? 당연하죠.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2달 후 전국적인 수배 끝에 중국 국경에서 붙잡힌 정호는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명의 전처 살해와 저에 대한 감금 및 약물 중독 혐의였어요. 한때 화려했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법정에서 공허한 눈빛으로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네요. 혜정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수진이네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했지만 점점 새로운 희망과 계획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한복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손녀가 제 바느질 도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녀에게 간단한 바느질을 가르치며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엄마, 이제 한옥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돌아가고 싶지 않아.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 북촌 한옥을 밟지는 않았지만 당분간 그곳에 돌아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후 혜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일을 함께 겪어낸 후 우리는 언니, 동생하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작은 공간을 하나 마련했는데 전통 문화 교실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한복, 차, 도자기. 언니는 한복을 가르치고 저는 전통차를 가르치는 거예요. 혜정의 제안에 처음으로 진정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혜정아. 장소는 제가 마련했고 수익은 나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언니의 40년 경험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세봄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문화 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몇 명 없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선생님, 평생 한복을 입어만 봤지 만들어 볼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50대 수강생의 말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봄 공방은 단순한 교실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북촌 한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공간은 예전과 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곳에서 다시 살진 않을 거야. 하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어.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새봄 공방의 두 번째 지점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과거의 공간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장소가 되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또 한 가지 변화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혜정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62세의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황혼의 탈출 62세에 시작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은 예상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새봄 공방은 북촌과 인사동에 두 지점을 운영하는 작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혜정, 미숙이, 수진이와 수연이, 그리고 손주들까지. 65세, 이제 제 인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당에 봄꽃이 피었습니다. 65세 생일을 맞아 가까운 이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지난 3년의 변화를 돌아봅니다. 작은 정원의 매화나무 아래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느끼는 이 순간이 참 소중합니다. 황혼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와 지위, 호화로운 저택과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집을 나온 첫날,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한참을 울었던 날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제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고,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배운 몇 가지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참 묘한 감정입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에도 느꼈던 그 외로움이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텅 빈 집안을 채우기 위해 서둘러 새 인연을 만났고, 그것이 저를 더 큰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외로움에 이끌려 내린 결정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가끔 찾아오는 외로움도 나쁘지 않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책 한 권의 여유가 주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62세에 운전면허를 처음 따고 컴퓨터를 배우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이라는 시선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손 떨리는 손으로 처음 자동차 핸들을 잡던 날, 컴퓨터 앞에서 좌절하던 순간들, 가게 문을 열던 날의 두려움까지.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지금은 자신감 넘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인생에 너무 늦었다는 말은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는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40년간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로 시작하는 수많은 통제와 간섭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고 무엇을 입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정해진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날개를 꺾지 않습니다. 지금 만난 소중한 인연들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일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탓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내민 손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상담사의 조언, 변호사의 도움, 쉼터의 보호,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까지.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시련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짐을 싸서 집을 빠져나오던 그 순간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재능도 발견했습니다. 인생은 계절과 같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게 느껴져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 진정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하는 이들과의 유대는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새로운 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지혜로운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에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인생 이야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지혜로운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